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금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 법률에 관한 고민을 사례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노성현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꾸며주실 겁니까? 예, 오늘은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거와 그리고 자동차 운전의 경우에 보복 운전의 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예. 요즘 뭐 자동차 보복 운전된 관련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네. 보고요. 이혼과 관련되는 건데 유책 배우자 벌써 용어 자체가 조금 이제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15년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살아온 A씨.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혼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아내는 과연 A씨의 이혼 청구는 인정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저희들은 뭐 잘 못 보지만 변호사 하시면 이런 사례들 뭐 이혼 청구 사례들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남편이 사실은 가정을 버리고 새로 가정을 낳고 자녀를 낳는데 오히려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했다는 거죠. 네. 예, 그런 경우도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 궁금하네요. 네. 예.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최근에 우리 이제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유책 배우자, 책임이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이혼이나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 배우자라고 그러는 그렇죠. 거죠. 네네. 예. 대법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네. 우리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함께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판단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원합의체는 뭐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경우에 주로 합니다. 어제도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네. 뭐 있었는데요. 그만큼 되게 치열했다는 거죠. 일단은 그 결과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우선 유책 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만 문제되고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뭐 협의상 이혼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그러면 이혼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이혼 사유를 갖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민법 840조에 보면은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바람 폈을 때이죠. 두 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인데 책임을 지지 않고 내버려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인데요. 부당한 대우라는 용어도 좀 어려운 용어죠. 예, 이거는 폭행이라든지 심한 모욕, 학대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심희라는 게 붙어 있네요. 심히 부당한 대우.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직계 종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고요.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게 좀 모호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법률 용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라 하면 그 부부간의 혼인의 본질에 상한 부부 공동체 생활이 완전히 파탄나 있는 경우에 그 상대 배우자에게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라고 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 거의 고통을 가한다고 느껴질 때를 우리가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지금 추상적이 어려운데요. 구체적으로 판례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배우자가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 그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리고 합리적 이유 없이 남편과 성행위를 하지 않고 그 혼인생활 계속 동안 또 다른 남자하고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성적 불능, 그리고 상습 도박, 그리고
지나친 신앙생활 그리고 자녀에 대한 학대의 경우에 우리가 이 경우에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봅니다. 다만 뭐 정신질환 중에서 치료가 가능한 정신질환이라든지 그리고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임신불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혼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네.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게 많이 있고요. 네. 또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세부적인 것보다는 이런 관계에 대한 사례가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책임이 있는 가정생활에 파탄이 있는 소위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 좀 파렴치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혼 청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런 권한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청구가 가능한지요? 실제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우리가 네. 대법원에서 논의가 됐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840조 1호부터 6호까지를 보면은 1호부터 5호까지는 명확하게 어떤 다른 일방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만 6호 같은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 사유를 가지고 결국은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도 혼인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그동안 학자들도 논의가 많았고요. 네. 그리고 실제 대법원에서도 7대 6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7명의 대법관은 안 된다고 했고 6명의 대법관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이게 치열하게 논쟁이 됐겠죠. 네. 실제 대법원은 7명의 대법관이니까 대법원의 의견이 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혼인 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타방을 그러니까 축출하는 이혼. 그러니까 나 이 사람하고 살기 싫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혼해달라.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결국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혼 청구권이 인정 안 된다라고 본 것이죠. 네. 그럼 네. 이제 민법상은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럼 이제 판례로 좀 남아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가능한 경우는? 예, 가능한 경우 판례도 남아 있는데요. 예. 지금 예를 들면은 양방이 다 혼인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좀 더 예외를 갖다 여러 군 학대를 좀 했는데요. 예를 들면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 보호를 했다든지 그리고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과 배우자의 고통이 약화된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예. 머리가 좀 아픕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앞서 사례로 다시 돌아가면요. 네.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이 남성분이 네. 오히려 다른 여성과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는데 원래 그 처에게 아내에게 이혼 청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결론이 날 수 있나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한 15년 정도 파탄이 나서 너무 기간이 길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지금 남자 A씨에게 다 있고요. 그리고 15년 동안에 그 배우자나 그리고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혼 청구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다만 최근에 대법원의 경우에는 파탄이 25년 동안 있었지만은 그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라든지 그리고 그 자녀를 갖다가 돌보았고 또 그 배우자도 재산이 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외를 좀 대법원이 많이 인정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법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더군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사회 통념이나 이런 걸 봐서 그러니까 이제 법관들이 필요하신 거죠.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건 이제 법에 의해서 이렇게 판정이 되더군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명확한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이 아내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그렇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사례는 물론 다양하게 또 변화가 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이 경우에 지금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이는데요. 예, 아내는 그렇습니다. 책임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경우에 재산 분할 청구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내도 이혼 청구를 하게 되면은 뭐 두 사람이 이혼 의사가 합치되는 것이니까 이혼은 인정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유책 배우자인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이 가능할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청산하는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혼인 후에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유책 배우자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자료라고 하는데요. 네.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 청구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 엄연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형성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도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긴 하지만 네. 부부간의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로 간에 분할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네. 예. 다만 이제 이 아내가 이 말씀하신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면 위자료 부분에서는 또 남편이 또 위자료를 줘야 될 상황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자료를 줘야 됩니다. 예. 이 경우에. 예. 자, 이혼 문제, 사실 우리가 이혼 문제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 복잡한 네. 문제들이 많은데 최근에 오늘 어쨌든 이제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가 그 사례를 봤고요. 네. 조금 이제 또 현실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다음 사례를 좀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복 운전 관련된 건데요. 운전 중에 사례를 보겠습니다. 운전 중에 끼어들기를 한 B 씨에게 화가 난 A 씨.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A 씨는 B 씨를 향해서 욕설을 퍼붓거나 고의로 진로 방해를 하고 정차 중인 B 씨의 승용차 지붕을 두드리는 등의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A 씨의 행동은 처벌이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네. 네. 먼저 보복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 보복운전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좀 규정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보복운전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주로 끼어들기 했다는 이유 또는 내가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안 끼워줄 때 그런 경우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동차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도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부 다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보복운전의 유형을 보면은 급정거를 하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 하면서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차선을 변경해서 상대 자동차를 중앙선이라든지 결국 또는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모두를 갖다가 우리가 보복운전의 한 행위라고 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기존에는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좀 약했습니까? 최근에는 굉장히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좀 보면요. 예, 기존에는 그 보복 운전에 대해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봐가지고 단지 범칙금 4만 원 정도 부과하는 정도였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보복 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보고 이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도 특별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규정으로 이 보복운전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보복운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루었는데요. 예. 최근에 2015년 9월 24일 날 이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실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 구성요건이 동일한데 결국은 검사가 어떻게 기소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거든요. 네. 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좀 형이 굉장히 셉니다. 1년 이상이다 보니까 형이 센데 결국은 검사의 기소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헌법재판소는 이 법은 위헌이다라고 봐가 위헌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돼서 특수 협박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특수 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협박이라는 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네. 협박이라 합니다. 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이라는 하면 사람을
사람의 신체,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갖다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의 경우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동차를 가지고 협박하는 것도 위험한 물건이라는 네, 거죠. 예, 얼마 전에 보니까 한 운전기사가 이제 승객이 빨리 가자고 해서 내려주지 않고 막 다니는 경우도 이 위험한 물건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처벌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지금 뭐 쫓아가서 맞고 뭐 차 지붕을 두들기고 이런 이 사례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지금 뭐 상대방은 굉장히 이로 인해서 뭐 공포심을 느꼈을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특수협박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7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지만은 실제 사례에서는 징역 6개월을 처하되 다만 이 초범이고 그리고 반성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행유예 2년을 갖다가 부과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보복운전은 명백한 이제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요. 이 사실은 운전하다 보면 욱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참고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사례로 보는 생활 법률 상담 서울시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노성현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